안녕하세요. 김세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회계란 무엇인가? 회계는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는가? 그리고 재무제표는 어떻게 작성되고 재무제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러한 아주 기초적인 회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는 그러한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재무제표를 통해서 우리가 회사에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는가, 재무제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사실 이게 더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어떤 되게 큰 기업의 CEO로부터 부탁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분은 회사의 대표이사인데 회계나 이런 출신이 아니고요. 영업을 하시던 분이 이제 대표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이렇게 경영을 하시다 보니까 재무제표를 보고 자기 회사 재무제표를 보고 좀 분석도 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니즈가 많이 생기는데 회계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계법인을 운영할 때인데 그때 저를 일종의 가정교사 비슷하게 이제 부르셔서 자기한테 좀 그 엑기스만 좀 회계 엑기스만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회계 전문가도 아니고 뭐 재무제표를 갖고 뭐 심각한 분석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냥 자기 회사 재무제표를 보고 어떤가라는 걸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정도의 정보, 또 경쟁사 재무제표 보고 이 회사 어떤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도의 지식만 원하셨어요. 아주 러프하게 제너럴한 인포메이션만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분에게 그러면 재무제표를 보고 딱 6개 숫자만 보십시오. 6개만 파악을 하십시오. 라고 요약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해요. 사실 우리가 이 시간부터 배우려고 하는 주된 내용은 여기 나오는 재무 비율 분석입니다. 재무 비율 분석이란 회사 재무제표에 있는 숫자들을 갖고 그걸 갖고 여러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아주 간단한 연산을 통해서 몇 가지 비율들을 찾아내고 그 비율을 통해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파악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그걸 재무 비율 분석이라고 해요. 재무제표를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매우 기초적인 분석 방법이죠. 근데 지금 오늘 하는 거는 이 재무 비율을 들어가기에도 앞서서 재무 비율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우 많은 재무 비율이 있는데 그 전에 그거의 엑기스 정말 그거 다 볼 시간 없을 때 일단 이것만 봐봐 하는 그 정도의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지금 제가 6개의 숫자를 말씀드릴 텐데 이걸 보면 대략 그러니까 재무 비율 분석을 자세하게 하지 않아도 대략 회사에 대해서 이렇구나 라고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추천해드린 6개의 숫자가 여기 나오는 것들이에요. 사실 6개의 숫자는 아니고 6개의 지표죠. 자, 재무제표를 딱 보면서 맨 처음 보아야 할 것가 뭐냐? 자산총계. 첫 번째가 자산총계, 두 번째가 매출액, 세 번째가 매출액을 자산총계로 나눈 것, 네 번째가 부채총계를 자본총계로 나눈 것, 다섯 번째가 영업이익을 자산총계로 나눈 것, 마지막이 그 전기 매출액 대비 매출이 단기에 얼마나 증가했는가 하는 요 6가지 숫자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재무제표 상에서 그 회사의 재무제표에 다양한 그 계정 과목들이 공시가 되는데 그런 것들 다 필요 없고 그 큰 카테고리에 자산총계, 매출액, 뭐 부채총계 이런 큰 카테고리의 숫자들만 갖고 이런 지표들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6개의 지표를 보고
무엇을 알 수 있는가를 설명을 드리죠. 먼저 자산총계는 자산총계를 보면 이 회사가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그 규모를 알 수 있어요. 그 재산이 많은 회사인지 재산이 적은 회사인지 큰 회사인지 작은 회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매출액이에요. 매출액은 영업의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의 규모와 영업의 규모는 다르죠. 자산의 규모와 영업의 규모는 다릅니다. 자산의 규모는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느냐고요. 영업의 규모는 그걸 갖고 내가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많이 올리느냐 1년 동안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거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래서 좀 다릅니다. 두 개는 둘 다 회사의 규모를 나타내지만 좀 보는 측면이 다르죠. 세 번째가 매출액을 자산총계로 나눈 숫자예요. 이 말은 뭐냐면 분모가 자산이고 분자가 매출액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이만큼의 재산을 갖고 1년 동안 매출액이라는 게 영업수익이잖아요. 목적 사업을 통해서 이익여금 증가분, 목적 사업에서의 이익여금 들어오는 증가분의 총계예요. 그거를 매출액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그럼 자산총계 분의 매출액입니다. 영업수익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가 이만한 재산을 갖고 1년 동안에 얼마만큼 한 영업수익을 올리느냐 하는 것을 비교한 거예요. 그거는 이 회사의 활동성을 나타냅니다. 얼마나 회사가 활발하냐. 예를 들어서 자산이 100만큼 있는데 어떤 회사는 자산 100을 가지고 200만큼 매출액을 올려요. 그럼 굉장히 활발한 거죠. 뭔가 막 이 자산을 막 뺑뺑뺑 돌려가지고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회사는 자산 100을 가지고 1, 2밖에 매출액을 올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 회사는 굉장히 슬로우한 거죠. 재산은 많은데 갖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팽팽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활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가 부채총계 나누기 자본총계예요. 부채총계는 남의 돈이고 자본총계는 내 몫입니다. 그러니까 부채총계와 자본총계는 우리가 이제 배웠듯이 두 개의 합이 자산총계와 같죠. 회사의 재산 총계와 부채 플러스 자본은 똑같은데 이 부채와 자본의 비율을 놓고 보면 남의 돈과 내 돈과 나로부터 조달된 몫과 남으로부터 끌어당긴 몫의 비율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만약에 어떤 회사는 부채가 너무 많다. 그래서 자기 종잣돈은 요만큼, 자기 지분은 요만큼이고 다 남의 돈 갖고 기업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비율이 커질 겁니다.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남의 돈을 쓰면 이자 비용도 나가야 되고 또 만기가 되면 갚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회사의 안정성이 떨어지겠죠. 반면에 어떤 기업은 부채가 없어요. 무부채 기업이 있습니다. 전부 자기 돈으로만 하는, 자기 자금으로만 운영되는 기업은요. 이자율이 오르건 내리건 그다음에 원금 상환 압박이 없죠. 그죠? 자기 돈으로 하니까요. 그런 경우는 안정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디폴트 리스크가 적어요. 그래서 이게 안정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분이고요. 지표고요. 그 다음에 자산총계 분의 영업이익. 영업이익을 자산총계로 나눈 게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은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회사의 목적 사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이에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네트로 남은 이익입니다. 이익여금 순증가분이에요. 그거를 자산총계로 나눠요. 그러면 회사에 있는 재산을 1년 동안 뱅글뱅글 운영해서 얼마만큼 목적 사업에서 자기 몫에 자기 벌어들인 이익여금의 증가분을 가져오느냐 순증가분을 가져오느냐 하는 지표예요. 얼마나 벌어들이느냐입니다. 목적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금액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높다는 거는 자기 회사가 갖고 있는 재산을 이용해서 이익을 많이 낸다는 얘기고 목적 사업에 투입해서 이익을 많이 낸다는 얘기고요.
이게 적다는 건 거기서 많이 못 얻는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왜 영업이익만 갖고 이야기하느냐? 영업외 수익도 있고 영업의 손익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세전이익이 나오는데 왜 그런 세전이익이나 단기순이익을 안 하고 영업이익을 갖고 회사의 수익성을 파악하느냐? 물론 세전이익이나 단기순이익을 갖고도 회사의 수익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대표 비율에 제가 이 영업이익을 자산총계로 나눈 요 숫자를 가져온 거는 결국 회사는요, 회사의 자산을 구성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돈을 뭐 타인 자본이든 자기 자본이든 투자를 해서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거는 결국 그 회사에 투자한 사람은 그 회사의 목적 사업으로 그게 활용되는 것을 기대하죠. 즉, 뭐 지난 시간에 봤던 뭐 인선 교육이다 그러면 교육 사업에 투자돼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기대합니다. 유통업이면 이마트면 유통업을 통해서 이익이 나는 것을 기대하고요. 제조업이면 뭐 현대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를 만들어 팔아서 얼마의 이익을 얻느냐에 관심 있죠.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그래서 회사가 갖고 있는 재산이 가급적이면 웬만하면 이제 목적 사업에 들어가서 얼만큼의 이익을 내느냐가 이제 중요한 수익성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겁니다.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 같은 영업 목적 사업 이외에서 벌어들이는 거는 매우 영어로는 extraordinary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일상적이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크게 물론 뭐 아주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 회사의 수익성을 판단할 때는 영업이익에 비해서는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을 자산총계로 나눈 것. 이만한 자산을 갖고 얼마만큼의 목적 사업에서 이익을 얻어들이느냐가 회사의 수익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밑에는 뭐 아실 겁니다. 전기에 비해서 얼마만큼 매출이 증가했느냐, 회사가 얼마만큼 성장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겠죠. 이 숫자가 크면 매우 빨리 성장하는 거고 낮으면 성장을 덜 하는 거고. 자, 이렇게 6개의 지표를 제가 아주 기본적인 회사의 재무제표 분석 툴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요 정도만 봐도요, 회사의 여러 가지 측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자산 총계, 재산 규모를 나타낸다 그랬죠. 근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의 질문이 그거예요. 그때 저에게 개인 교습을 의뢰하셨던 사장님도 그렇군요. 재무제표를 보고 재무상태표를 보고 자산 총계를 보면 회사의 규모를 알 수 있군요. 근데 이 회사의 자산이 지금 총 자산이 얼마인데 그러면 그게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큰 회사야, 작은 회사야, 뭐 중간 회사야라는 걸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어떤 교과서에 나오는 것도 없고요. 이론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구분을 제가 해드렸는데요. 이거는 그냥 순전히 저의 감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 이 정도 되면 큰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그냥 저의 감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1조를 기준으로 해서 1조보다 자산이 크다.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이 1조를 넘어선다. 그러면 대기업, 큰 기업이죠. 우리가 중견기업이라고 하면 한 3천억 원 이상 정도 되면 중견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3천억 원 미만이 되면 이제 중소기업인데 그래도 1,000억 원 이상 되면, 즉 1,000억에서 3,000억 사이 정도가 되면 중기업, 중소기업 중에서는 중기업에 해당하고 1,000억 미만의 회사들, 그러니까 1,000억보다 낮은 회사들은 그 소기업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구분에 100억 원을 소기업의 마지막 바텀 라인으로 해놨는데 그러면 100억보다 더 작은 기업은 뭐냐? 그러면
소기업보다 더 작은 건 뭐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100억으로 해놓은 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다트 있잖아요.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에 그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기준이 자산규모 100억입니다. 100억보다 작은 회사들은 다트의 재무제표를 공시할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회사의 재무제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뺐어요. 뭐 따지자면 더 작은 기업이죠. 아주 극소기업, 소호 뭐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아주 개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아주 조그만한 회사들. 자, 이런 기준을 이건 뭐 제가 제시한 거 교과서 같은데 절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론적으로 무슨 전혀 근거는 없고 그냥 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좋으라고. 대략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의 자산 규모에 대해서 제가 감을 알려드리면 우리나라 상장 회사들이 있잖아요. 상장 회사들은 그래도 비교적 좀 큰 기업들이죠. 그리고 좀 공적으로 인정이 된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들의 자산 총계는 1조 9,682억 원입니다. 이거 이제 2018년 12월 말일자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상장 회사들은 평균적으로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상장도 코스피 상장과 코스닥 상장으로 나눠요.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상장이 이제 두 개로 나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상장 회사는 한 2,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기업 그냥 상장 회사 아니고 그냥 통틀어 다 기업은 500만 개인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상장 회사는 매우 극소수죠. 그러니까 상장 회사 자산의 총 평균이 1조 9천 거의 2조에 육박해서 대기업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코스피 상장사 이제 시장이 둘로 나누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코스피는 좀 큰 회사들이 상장하는 거고 코스닥은 작은 회사들이 상장하는 거죠. 자산 규모를 보면 자산 총계를 보면 그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코스피 상장회사 평균이 4조 7천억 원이고요. 코스닥 상장회사의 평균은 한 2,500억밖에 되지 않아요. 중기업에 해당하죠. 자, 여기 4개 기업은 이 코스피 회사의 가장 큰 우리나라에서 코스피 상장사 중에 재산 규모가 가장 큰 회사가 삼성전자고요. 무려 339조 3,572억 원씩이나 됩니다. 자산이. 엄청나게 큰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 2위로 내려오면 현대자동차 뭐 이런 그 다음 기업으로 내려오면 자산이 100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주 압도적으로 큰 회사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그냥 평균에 비해서도 뭐 어마어마하게 크죠. 여기 일진 머테리얼즈가 코스피 상장사들을 이렇게 쭉 나래비를 세웠을 때 1등부터 쭉 나래비를 세웠을 때 한 중간쯤 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자산 규모가 한 7천억 정도, 6,900억, 7천억에 가까워요. 중견기업이죠. 그러니까 코스피를 전체를 놓고 보면 이제 4조 7천억 원의 평균이지만 중간 놓고 보면 한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큰 회사들이 이 평균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스닥이라고 해서 모두 작은 회사만 있는 것은 아니죠. CJENM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지만 6조 7,500억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고요. 한국기업평가가 이게 한 중간값쯤 됩니다. 코스닥의 중간값. 그러면 한 1,300억 원 정도 그런 자산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매출액 규모, 이제 영업 규모예요. 이건 매출액과는 다르게 영업 규모입니다. 영업 규모. 그러니까 목적 사업이 얼마나 많은 매출액을 올리느냐, 그 사이즈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 기준도 앞장에서 보셨던
자산 규모의 판단 기준과 동일합니다. 1조가 넘으면 크고요. 3천억 넘으면 중견기업, 또 1,000억 이상이면 1,000억에서 3,000억 사이겠죠. 중기업, 그 이하면 소기업. 상장사 총 평균이 1조 4,598억이고요. 코스피 상장사 총 평균이 3조 4,910억. 코스닥 상장에서 평균이 한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의 매출 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243조 7,700억 원 정도가 되고요. CJ ENM은 3조 4,256억 원이죠. 일진 머티리얼스 5천억 원, 한국기업평가 842억 원 정도의 매출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보다 조금 낮죠. 자산 규모보다 조금 낮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기업들의 규모가 이 정도다.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지금 다니고 계시거나 어떤 회사에 뭐 투자를 하셨거나 또 어떤 회사와 거래를 하고 계시거나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어떤 회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를 지금 꺼내셔서 재산 규모, 매출 규모, 자산 규모와 매출액을 보시면 내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이 회사는 어느 정도 사이즈구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사이즈에 해당하는구나. 여기 비교 대상 기업들 한 4개를 제가 제시했으니까 이거보다 여기랑 여기 사이구나. 아니면 이거보다 작구나. 뭐 이런 판단 기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게 없으면, 판단 기준이 없으면 재무제표를 보고 자산 총계를 봤는데 이놈이 큰 건지 작은 건지 또 매출액을 봤는데 이게 영업 규모가 큰 건지 작은 건지 판단하실 그 기준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시를 해드리죠. 자,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활동성이에요. 어떤 일정한 자산을 갖고 1년 동안 영업수익을 얼마나 올리느냐의 비율입니다. 이 기준은 100%, 즉 1입니다. 1보다 크면 활동성이 강한 거고요. 1보다 작으면 활동성이 약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회사에 1,000억의 자산이 있다라고 하면 1년에 1,000억 정도 매출을 하는 게 아주 활동성이 정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활동성은 업종별로 좀 다를 수 있어요. 업종별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원래 자산을 많이 갖고 운영하는 이제 이런 장치 산업의 경우에는 활동성이 원래 좀 떨어지고요. 자산 없이 사람만 갖고 운영하는 서비스업이라든지 뭐 IT, 뭐 바이오 이런 거는 활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업종별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그러나 이건 아주 일반적인 제가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을 기준으로 한다. 자, 2018년 현재 2018년 한 해 동안의 매출액을 2018년의 평균 자산으로 나누어서 총자산 회전율을 구해 보니까 뭐 비슷하게 다 70%대가 많고요. 뭐 그렇습니다. 대부분 불량하죠. 이게 우리나라가 늘 이러냐 하면 그렇지 않고요. 2018년에 이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에 증거죠.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굉장히 활동성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들이 자기 자산만큼 매출을 올릴까 영업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0-80% 정도밖에 활동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안정성,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를 하는 거죠. 남의 돈과 자기 돈의 비율이에요. 이게 크면 불안한 거고요. 작을수록 안정적인 거겠죠. 보통 이 안정성의 기준을 200%로 잡습니다. 이 200%라는 기준은 사실 예전에 97년, 98년에 외환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왔을 때, 그때 이제 일반적으로 200% 정도를 우리가 어떤 안정된 기업과 불안한 기업의 어떤 경계로 삼는 그런 게 그때 이제 생겼는데요. 그 이후에 그
우리나라가 이제 IMF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에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부채를 많이 썼습니다. 그 전에는 대마불사라는 말도 있었고요. 그래서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재산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은행에서 막대한 자금을 차입해가지고 그냥 재산을 막 늘렸었어요. 그런 이제 그렇게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때라 무조건 남의 돈이라도 끌어서 사업에 투입하는 게 남는 거였죠.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안정성이 떨어졌는데 IMF 사태, 그러니까 외환위기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깨달았죠. 과도한 부채를 쓰는 거는 잘못하면 한 방에 가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부채 비율을 상당히 관리를 많이 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특히 상장사의 경우에는 200%랑 비교해보면 굉장히 양호하죠. 낮으면 낮을수록 좋으니까요. 굉장히 양호한 부채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성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뭐 총평균은 물론이고요. 예로 들은 기업들도 굉장히 훌륭한 안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외부 부채를 많이 쓰지 않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외부 자금을 쓰지 않고 그 다음에 활동은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성장을 빨리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자금을 써서라도 막 규모를 늘리던 시기였고요. 지금은 이제 경제가 안정되다 못해서 지금 약간 깔아앉는 시기니까 외부 자금을 끌어들이기는커녕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도 풀리 활용을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약간 슬로우하다라고 하는 거에 반증일 수 있죠. 자, 어쨌건 개별 기업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안정성이 상당히 지금은 많이 양호하다. 그래서 디폴트 리스크가 상당히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수익성, 자산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올리느냐, 영업, 목적 사업에서 이익을 올리느냐예요. 자, 이거의 기준은 제가 10% 이상이면 굉장히 좋은 수익성이 좋고요. 5%에 10%면 그만하면 양호하고 5% 미만이면 수익성이 좋지 않다라는 기준을 제시해 놨습니다. 이것도 물론 업종별로 다르고요. 기업 상황마다 다 다른데 제가 아주 일반적인 기준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5% 정도가 안 되면 사실 5%가 안 되면 약간 은행 이자율하고 이제 비슷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산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 회사에 투자를 한 뭐 돈을 빌려줬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려고 주주로 참여했거나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타인 자본으로 회사에 돈을 넣거나 자기 자본을 넣거나 해서 이 자산을 구성하게 만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이 이 회사의 목적 사업에서 5%보다도 안 되는 3, 4%, 2%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요. 그런 생각을 할 거잖아요. 차라리 은행에 넣어놓지 내가 왜 이 기업에다가 투자를 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를 좀 제가 수익성이 양호와 이제 양호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제시를 했고요. 10%는 누가 봐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뭐 교과서에 없는 이론 같은 게 아닙니다. 전혀 저의 그냥 감이고요. 자, 우리나라 상장사 평균이 6%예요. 괜찮죠? 2018년에 코스피 상장사는 6.1%인데 코스닥 상장사는 4.1%로 조금 좋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답게 작년에 이 불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경제는 반도체는 그래도 떠받들고 나갔죠. 반도체 호황이었죠. 18.4%의 놀라운 수익률을 보입니다. 보통은요, 기업의 규모가 크면 수익률이 높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럴 거 아닙니까? 이 자산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로 이익을 낸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데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였죠. CGA ENM이 5.3%?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수익률이 낮은 것 같아요. CGA ENM이 되게 수익성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랬고요. 일진 머테리얼스가 7.3%, 한국 기업 평가가 수익률이 되게 좋죠. 19.6%. 한국 기업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자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팔아먹는 회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이익률이 이렇게 상당히 높게 업종의 특성을 좀 반영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성장성은 뭐 양수 음수에 따라서 양수면은 성장하고 있는 거고 음수면은 뭐 감소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거겠죠. 예,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평균인데 상당히 성장하고 있는 성장성은 이제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총평균이나 코스피 상장사 평균이 6%대, 코스닥 상장사도 5%대 성장을 하고 있고요. 개별 기업의 측면에서는 CGA ENM이 엄청난 성장을 했네요. 51%. 그다음에 일진 멀티리얼스도 10.6%의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 이 활동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측면에서 보면 외형적으로 성장은 작년에 우리나라 이제 물론 이거는 상장사들의 평균입니다만 꽤 많이 성장한 거를 나타내네요. 실제로 이익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보시겠습니다만 이익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성장을 못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아무튼 이게 이제 전체적인 피겨고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갖고 회사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분석하기 시작할 텐데요. 이제 이번 시간부터 시작해서 그 중에서 가장 이런 재무 비율 중에 어떤 대표적인 비율들을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6개 지표 정도를 보시면 회사에 대해서 아주 대략적으로 이 회사가 이렇구나라는 거를 파악하실 수 있어요. 규모는 어떻구나, 활동적이구나, 수익성이 좋구나, 어쩌구나 이런 것들을 또 안정적이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뭐 예를 들면 한 기업만 제가 다시 찍어서 보면 뭐 대표적인 삼성전자 엄청 크구나, 재산이 어마무시하게 크구나, 영업 규모도 다른 기업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어마무시하게 크구나, 그죠? 근데 활동성은 좀 떨어지네. 자산에 비해서 매출은 76%밖에 안 되네. 활동성은 좀 떨어졌네, 2018년에. 근데 37%밖에 부채 비율이 안 되니까 이 자본 총계와 이 부채가 자본의 37%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엄청 안정적입니다. 웬만하면 망하지 않겠네. 그죠? 무슨 뭐 이자에 치이거나 뭐 원금 상환 압박 때문에 꼬꾸라질 일이 거의 없겠네. 그리고 수익성은 엄청 좋네. 규모가 큰 거에 비해서. 야, 진짜 좋은 기업이구나. 그러나 아무래도 크니까 성장 속도는 좀 둔하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예,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기업들 뭐가 됐을 때도 좋습니다. 뭐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기업도 좋고요. 아니면 뭐 거래하고 있는 기업도 좋고 뭐 주식을 산 기업도 좋고 그런 관심 있는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다트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찾아보세요. 그러면 막 세부 뭐 계정 과목 이런 건 다 때려치고 여기 나오는 큰 구찌의 숫자들만 딱딱 뽑아서 여기에 나오는 그 비율들 같은 것들을 계산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막 시작한 재무제표 분석의 맨 첫 단계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세부적으로 여기 나오는 뭐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성장성 비율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은 아주 대표적인 것들만 봤는데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